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들어 첫 합동 외교안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우선 정상화와 북한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원구성 협상은 원내대표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로 돌아가 3차 추경심사와 함께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굴욕적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논란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본부 운영 규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의 배당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원구성 전망과 함께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외교 안보 합동회의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군사 배치 또 확성기 재설치로 위협을 이어가던 북한이 모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한데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는 외교 안보 합동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원구성으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안보 위기 상황 앞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은 원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상임위 대신 외교안보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를 우선 정상화하고 앞으로도 초당적 모임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적어도 외교통일위원회라도 빨리 정상화돼서 정부 부처 보고를 여야가 한꺼번에 듣고 대책을 점검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보자 해서 모인 모임인데 오늘 여러 가지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초당적인 대화 계속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한 건 21대 국회 들어 처음인데 통합당이 먼저 제안했고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무장지대 군사 배치와 확성기 설치, 대남 전단 살포 예고로 위협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북한의 진위 파악에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통합당은 다행이지만 이중 전술일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조치 보류를 저희 당은 환영합니다. 이제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 앉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일단 다행이고 북한의 강원 양면 전략의 구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로 복귀합니다.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3차 추경안에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내일 국회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과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통합당과의 협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번 주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경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부터 집행돼야 경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 민생 추경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국회 정상화와 조속한 추경 처리를 부탁한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도 찾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추경 처리의 절박성은 잘 알고 있지만 통합당과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3차 추경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심사 일정상 상임위 예비심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35조 3천억 원의 대규모 추경 심사를 하면서 부실 심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추경의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 조속한 3차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고 가능하다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홍혜진, 한도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어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8일 만에 만났는데 고성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서 김태년 대표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만나게 된 경위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수소문한 끝에 알아냈고 오후 1시쯤에 이제 고성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확히 주 원내대표가 언제 이 회동 요청을 승낙했는지 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두 원내대표 회동은 오후 4시 45분부터 10시까지 5시간 좀 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깨동무한 사진도 나왔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무엇을 두고 논의했는지 이 구체적인 회동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이 법사위원장 임기를 서로 나눠 갖는 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상안을 논의한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네요. 임기를 나눠 갖자 이런 얘기까지요. 네네. 네. 이 법사위원장 임기를 쪼개서 나눠 갖자는 안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었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이 여당과 야당의 면을 모두 세우고 또 정치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구체적인 회동 성과는 없었지만 여야 모두 얻는 게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으로서는 이 대화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이런 이 명분을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구성 협상이 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이 포석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당은 협상에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 단독으로 이 원구성을 처리한다고 으름장을 놨던 상황인데요. 사실 이 길은 여당 스스로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클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주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고성까지 찾아갔다는 모습은 이 국민에게 여당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여당도 어쩔 도리가 없겠다라는 프레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살펴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 두 원내대표 회동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먼저 제공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회동 성사를 나서서 알리고 홍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얻은 게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은 일단 이 국회 상경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국회 파행의 책임이 야당으로 쏠린 데 대한 일부 부담을 덜었다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고성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혹시 큰 소리 같은데 고성까지 찾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발표 이후에 회동 이후에 각 당에서 뭔가 발표하는 좀 뉘앙스들이 다른데 서로 입장이 반영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여당은 이 회동 성과에 방점을 두고 발표를 했는데 야당은 새롭게 합의된 건 없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여당 공보국이 어젯밤 10시 넘어서 입장을 먼저 냈는데요. 이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0분 후에 낸 이 야당 입장은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어제 공보국의 입장을 결을 그대로 함께 했었죠. 근데 주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제 그대로 기존의 강경한 입장 유지했습니다. 네, 방금 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에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홍 기자, 네. 원구성 협상 진전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계속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이었죠.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상임위 몇 개 사실 가져온다 한들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대신 다 가져간 만큼 책임도 그만큼 다 져야 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3차 추경과 관련해선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일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 배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심사 등을 통해 일하는 야당의 모습은 보여주면서 이 국회 안에서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주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21대 국회 원구성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는 상황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합당은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또 대북 상황 등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상임위 배분에 나설 것이다라니까 지난번에 이제 의장이 배분했던 것에 3개까지 냈었는데 네. 이제 복귀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추경안 심사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예. 부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영 기자, 그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금 이제 회고록 내용을 넣고 여야 역시 또 이 문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이제 출판은 됐는데 네. 지난 주말에 이 PDF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이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요약본은 또 공개되기도 했고요. 네. 그 존 볼턴은 뭐 아시다시피 대북 강경파 중 한 명인데요. 이 회고록에서 한국 정부가 이 북한 비핵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비핵화 정책 방향을 이 조현병 환자 같다고 비유를 한 데 두고 여당 상당히 격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격분할 만하죠, 당연히 이거는요. 네, 홍익표 의원은 이 볼턴의 기본적인 소양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요.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 차마 못할 말을 한 걸로 봐서 이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이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매우 노골적인 비하, 저는 이게 거의 인종차별적이나 거의 가까울 정도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오늘 최고위회에서 상당히 높은 수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볼턴의 헛소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번영을 향한 각고의 노력은 감출 수 없습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이 3명의 이 대상을 꼭 집어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 반대자로 지칭을 했는데요. 네, 네오콘, 즉 이 신보수주의자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이제 네오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네오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우리나라의 세력, 보수 세력을 일컫는 것일 텐데 이 셋을 콕 집어서 한반도 평화 반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동북아시아의 역학 구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상당히 선명하게 밝힌 그런 발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야당 반응을 좀 살펴보죠. 통합당은 존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또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뭐 당 안팎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국은 위장 평화 쇼였다는 겁니다. 이 통합당은 청와대 해명과 함께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국정조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 바가 없다는 내용 등은 충격적이라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임진왜란 당시 거짓 외교로 척살당한 명나라 사신 심유경에 비유를 했는데요. 심유경에 비교를 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 허위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과 또 북에 노란한 트럼프 정권이 동시에 몰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과 함께 이 굴욕적 대북 외교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네, 홍혜진 기자, 이제 통합당은 또 직접적으로 지금 백악관과 청와대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사실관계 밝혀라,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당은 청와대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나 여당 모두 이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합당은 이 백악관 측이 볼턴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 기밀 누설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겁니다. 이 통합당은 회고록 내용 중에 백악관과 청와대의 설명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이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한 4-5개로 추려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진, 안도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불참석의 국회 상임위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선 법무부가 비공개로 돼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운영 규정 이것을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에 배당에 문제가 없는지 또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논란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본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호준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을 확인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 배당 문제를 따지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어야 하는데 규정을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징계시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에서 처리하도록 한 데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원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검찰도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검찰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보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법사위에선 대북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 일각의 핵무장론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당권 도전 시기와 관련해선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뒤 늦어도 7월 초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국회에서 활동보고회를 열고 108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수급 문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도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국회 공백기에도 국난 극복에 전념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표는 상당한 정도로 달성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위원장은 3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활동이 끝나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혀 선점 효과를 얻는 전략을 쓰려고 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로 3차 추경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시 추경 통과 이후로 시점을 바꾼 것이란 분석입니다. 역시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우원식 홍영표 의원도 이런 이유로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이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8.29 전당대회를 온라인 전당대회로 치르기 위한 준비인 셈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7개월짜리 당대표 논란에 빚고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 전 당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이때 최고위원도 당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와 별개로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일제 징용기업 자산 매각 추진에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분야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산업 교육 제도를 보완해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경력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 퇴직 인력과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 공급 안정과 기술 국산화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사항에 젖어 지난 3년을 허비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하게 한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사고로는 남북 문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짤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남북관계도 국제법 질서에 따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경직된 사고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강하당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북한이 최전방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에 앞서 예고했던 대남 강경 군사 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 전방 북측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건 우리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라며 판문점 선언 중 김정은 최대 치적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막은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여기에 지난주 한미소통창구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만큼 북한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와 한미 간의 접촉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는 등 그간 계속 끌어올려왔던 한반도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 도발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속내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의 초선의원 챙기기가 각별합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역시 초선의원 역량 끌어올리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배와 나누는 슬기로운 의원 생활을 주제로 초선의원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초선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선의원 혁신 포럼을 4차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의 여성 장관 4인의 강연을 통해서 초선의원과 슬기로운 의원 생활을 나누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출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 초선의원 82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노하우 전수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혁신 포럼에서 공직자의 자세와 의정활동 방향,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25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7월 1일에는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7월 2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민주연구원은 정기국회 전까지 당정청 주요 인사 강연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가 깡패라는 여의도의 오랜 우스갯소리는 이미 무색해졌고 지금은 오히려 초선이 먼저다라는 슬로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은 전체 300명 중에 151명에 달하죠. 그만큼 달라진 새로운 국회 모습을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더 젊어진 국회에서 보여줄 초선 의원들의 활약, 슬기로운 의원 생활은 어떠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최근 정치권이 백종원 대선 후보론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킹메이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식업계 대부이자 방송인 백종원 씨를 차기 대선 후보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수 잠룡들이 백종원 관련 대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돼야죠. 예전에 원희룡은 잊으십시오. 참고로 국민적 거부감이 없고 많은 분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을 찾아야 된다. 혹은 그런 인물이 되어라 하는 취지의 주문 아니겠습니까? 야권의 대표적인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백종원 대권 후보론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대선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100시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예전에 나는 잊어달라. 조금 더 현장의 문제, 민생의 문제에 치열하게 달려들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백종원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취지를 해석해야 한다라면서 좋은 비유라고 생각했다, 분발하고 더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백종원 대권 후보론에 통합당 주자들의 잠재력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매기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백종원 씨가 손살을 치면서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정치권 밖의 의외의 인물들이 대권 주자로 소환되는 의미, 기존 정치인들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자의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고성에 있는 사찰에 집거 중이던 민주당이자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직접 찾아가서 담판을 벌였다고 하기도 하고 성과가 없다고도 하는데 그 전에요. 아무래도 사정을 좀 알 것 같은 장성철 소장한테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전국의 사찰을 삥 돌았나요? 고성까지 갔으면? 보통 한 9군데 돌았던 9군데요? 9군데가 10대인가 이렇게 돌았고요. 그 아버님 그 49제 때문에 그 울지는 그것 때문에 가셨고 네.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그동안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못 찾아뵌 분들이 계시는 그런 사찰에 사찰도? 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찾아뵙지 못한 분들 좀 찾아뵌 그런 코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8일 정도 됐나요, 그동안에? 그렇죠. 네. 거의 그러니 그동안에 9개 사찰을 돌았다. 네, 네. 강행군을 했네요. 네. 어제 만나면 어떻게 보십니까? 쇼죠. 쇼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도 설득을 했어. 그랬는데 통합당에서는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지금 상임위 구성도 안 되고 국회가 파행인 것은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탓이야라고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럼 그 쇼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역할은 뭡니까? 사실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번 언론에 노출된 거에 대해서 되게 본인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조계종의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위치를 파악을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실망감 표현을 하더라고요. 쇼라고 평가하시네. 뭐 쇼라고 하더라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간 것은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밝히시려고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성의를 보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은 해야 돼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너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계속 저는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쪽 다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당이 예컨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것도 부담이고 야당도 너무 이렇게 협상이 임하지 않고서 계속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이건 뭐 국정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양쪽 다 저는 부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표시하네요. 네. 치열하기보다는. 명분 쌓기죠. 이게 어쨌든 실질적인 협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자가 약자한테 양보를 해야지. 줄 거 없이 그냥 갔기 때문에 쇼다. 네, 그냥 무작정 7개 가져가. 법사위원장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협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일 금요일 날 본회의 때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쇼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협상할 겁니다. 물밑에서 협상할 거라고 앞으로 보여지고. 여지도 있다.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적인 타결도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물론 18개를 다 가져갈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협상해야 한다고 보고요.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미 본회의까지 해서 물론 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는 거는 그건 너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주영 원내대표 좀 논의하시고 또 제안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1대 국회 열리고부터 조영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치권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주영 원내대표 최근에 칩거 이르기까지. 저는 주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칩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재심을 묻겠다고 하는 그 칩거 자체가 저는 재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그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어쨌든 이제 여당이 가져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통합당 내부에서. 그럼 본인이 원내대표로서의 직을 가지고서 어쨌든 원내를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칩거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갔어요. 그 말은 재심을 묻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통합당 분위기를 보면 뭐 비대위원장도 직접 찾아가 설득을 했었고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보면 주영 원내대표가 계속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칩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물론 외부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본인의 재심을 묻는 과정이라고도 저는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 칩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법사위원장이나 당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심을 묻고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었고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잘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적절한 어떤 행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비틀어 보면은요. 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심은 안 했었는데 오늘 페북에 글을 쓰신 걸 보니까 상당히 비장해요. 그리고 나라 걱정, 안보 걱정, 외교 걱정, 당 걱정, 보수 우파 걱정. 어마어마한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고 내일 신임을 재신임을 받으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다짐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의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번 기회를 이제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의 지도자로 점핑하기 위한 하나의 점프대로 활용하지 않았느냐. 원내가 아니라 당 전체의 대표까지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년 4월 7일까지 임기고요. 그때쯤이면은 조영 원내대표 임기도 끝납니다. 전당대회 열어서 다른 당대표의 꿈을 꿀 수도 있다. 좀 약간 오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들은 좀 오버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오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인으로서는 그런 뜻도 있는 전략도 있는 것 같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의 이제 회동 뭐 여당 쪽에서는 단판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뭐 결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 가져가라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줘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과도한 벼랑 끝 요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뒷부분에 더 무게를 주고 싶어요. 과도한 벼랑 끝 요구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장에서 그리고 원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에서 아직도 불만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 강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반영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것이고 협상에서 어쨌든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예컨대 정말 안 돼서 18개 상임위원석을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 거기서 아직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그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도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지하게 대화하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양쪽 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눈도 있지 않겠어요? 계속 저렇게 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네.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끌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법사위원장 문제를 다시 되돌리는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기 기한 절반씩 나눠가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논의를 하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협상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불가피한 요구가 아니라 벼랑 끝 전술적인 의미 강하다라고 보네요. 저는 그런 행동은요. 그것은 협상과 협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흥정입니다. 나쁜 국회의 관례를 만드는 겁니다. 왜 1년마다 돌아가면서 법사위원장을 합니까? 법사위원장 이렇게 분담하기로 한 거? 네, 왜 예결위 추경 처리한 다음에 7개의 상임위원장은 왜 사퇴를 하고 통합당한테 밀어주려고 합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사안과 관련이 어쩌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방통위원을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 정말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합당은 일주일간 공고를 통해서 한 10명 정도를 지금 공모를 받았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어제 5시에, 오후 5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목요일 날 5시, 그러니까 48시간 정도 되죠. 어제가 화요일이었으니까요. 네. 이틀 동안만 공모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누구를 이미 내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근데 방통위원 이쪽에 관심이 생기세요? 이렇게, 방통위원은요,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위원을 왜 그렇게 졸속적으로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공모를 하냐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좀 문제 국회 있는 운영이든 당 운영이든 간에 좀 민주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방통위원 얘기 나오니까 그쪽 분야 전공이시고 조금 사안을 많이 아실 건데. 예, 저도 일단 장수영 수장의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모기간이 좀 짧아요. 48시간에 그것도 어제 오후 5시에 공고를 냈고 또 예전에 3년 전에 이제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 공모 절차를 보면 제출하는 서류도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 텐데 그런 부분들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약간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형식적인 절차의 가능성이 크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누군가를 이렇게 내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 그래서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랑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오후 5시에 그 공고를 올리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진정성은 없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 정도 짚고요. 네, 원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가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서 첫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상임위 차원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저렇게 여야가 모여서
걱정을 하는 모습 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안심을 주는 겁니다. 북한에서 어쨌든 오늘은 뭐 확성기도 좀 철회하고 여러 가지 대남 도발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정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머리부터 맞댔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영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무릎까지 맞대면서 나라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장선 수장이 얘기했듯이 여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국민들이 원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물론 원구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다 떠나서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뭐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또 동의도 해주고 아니면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우리 국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남북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여야의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머리를 맞대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다시 대남 확성기 재설치 이틀 만인가요? 다시 철거하는 작업하는가 뭔가 변화가 지금 있는데 네. 뭐 강원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동안 했던 반응을 보고 또 새로운 전략을 택하는 것일까요? 저는 강원 전략이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미 계획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여정을 일정 부분 좀 내세워서 당과 정을 그러니까 군 분야와 그다음에 당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강성으로 목소리를 내게 하고 뒤에 김정은이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군사적 행동을 일단 철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김정은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떤 벼랑 끝 전술을 하다가 본인이 일정 부분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내면서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런 역할 분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요, 김정은이 전면에 처음부터 나왔다고 하면요, 이런 여지가 없어져요. 근데 결국 김정은이 뒤에 있었으니까 김여정을 내세워서 일단 최대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협상의 여지를 두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의도되지 않은 당혹함 속에서 내려진 급박한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반응을 보고 지금 상황에 따른 대처다. 네, 왜냐면은요, 지난주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후 향후 벌어질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고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남 어떤 뭐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대통령을 조롱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에서 전략자산,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든지 B2B라든지 이런 전략 폭격기들을 한반도에 전개를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주변으로. 그런 것에 대한 위협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장 소장은 최근의 상황도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저자세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그런 견해 같네요. 그러니까 대화와 뭐 협상, 타협, 평화를 위해서는요, 참을 수는 있죠. 근데 금도를 넘어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뭐라 해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효과가 저는 발휘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철저하게 계산된 북한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장 소장은 그렇게 분석하시지만 저는 시나리오를 이미 정해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로 나오거나 상관없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정한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역할 분담도 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지적해 드렸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면 김정은이 나와서 얘기했어야 돼요. 또는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군사적으로도 대응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김여정이 나온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건 결국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여지를 남겨두고서 본인들의 시나리오를 쭉 진행해 간다. 그리고 본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의 여지도 남겨놓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그 강원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북한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럼요.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을 했을 경우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토라든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입했을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그건 윤도한 수석이 얘기했던 건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북한이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도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볼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 듣고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서 본인 기분 나빴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를 추진하되
만약에 군사적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도발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우리는 2배, 3배로 대갚아주는 그런 행동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옆집에 정말 좀 못된 동생이 살고 있는데 평소에는 욕만 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내려준 아주 귀중한 그런 기념품 같은 것들 부셨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해요. 참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든지 내가 직접 너를 혼내주겠다라고 강하게 하면은 그쪽에서 아이 그래 형님 저희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강공을 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계속 저쪽에서 그냥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우리 처음 예상했잖아요. 체제 결속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나만의 강공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 둘이 의견 합치했습니까?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 체제 결속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너무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와 미국이 강공 모습을 보고 일단은 꼬랑지를 내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뭐 좀 정치권 내부 좀 돌아가 보죠. 주제를 바꿔서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에 관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들, 사실상 뭐 사퇴 요구한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 이 용어를 써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을 두고 나서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것이지만 계속 그런 입장이다. 또 더구나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유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 행보는 어떻게 지금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만두라는 거죠. 당신들 그만두든가 아니면 발언을 그만두라는 겁니까? 윤 총장 그만두라는 겁니까? 윤 총장 그만둬라. 윤 총장이요? 아니면은 우리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부담되는 수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봐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총장 공박하라고 열리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해요, 의원들이. 그러면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해찬 대표 레임덕이거나 아니면 짜고 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 흔들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자진 사퇴하게 한 압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면 안 해야 돼요. 또 이해찬 그 대표의 말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검찰 개혁에도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치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요. 검찰 개혁이 윤석열 총장 거취와 연관된 것처럼 연결이 돼버려요. 그럼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건 정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는 그냥 놔두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나쁜 짓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그럼 책임지고 나가겠죠. 그 문제를 자꾸 흔들수록 원래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해찬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검찰 개혁에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책임 소재와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붙여놓으면 붙여놓을수록 통합당이 공격할 수 있는 또 지점이 되는 것이고 야당이 이것 때문에 결국 검찰 개혁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개인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받았을 때는 이건 민주당 의견으로 또 받아 쓰잖아요. 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빨리 국회 열자고 하더니 권력 다툼, 정치 게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네,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윤 총장 관련해서는요. 그냥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럼 보장된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 관련해서 옆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으로 책임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 책임지겠죠. 그것만 책임 안 진다면 그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윤 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물러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이슈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원래 목적과도 맞지 않아요. 야당이 이걸 공격할 수 있는 빈미를 주는 것 자체가 일하는 국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당과 함께 가면서 협상하고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제거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고 공수처 문제는 공수처 문제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주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아무리 개인의 의견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 전체 의견으로 이게 비화가 되고 언론에서 그렇게 받아쓰고 여론도 그렇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배제한 채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의 개인의 뭐 어떤 절차나 아니면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얘기할 수 있죠. 법사위 그거 하는 거니까요. 견제하고 검찰이든 법무부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다 하셔가지고 솔직히 네? 드릴 말씀이 하십시오, 없는데 그럼. 네. 아니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언론도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은 검찰총장 뉴스엔도 언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언론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검찰총장을 지금 그만 중도 사퇴해야 안 해야 되냐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오늘 보셨잖아요. 네, 여론조사 아이템을 왜 삼느냐. 예, 그거는요 결국에는 여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에 이용당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언론도 이러면 안 됩니다. 법사위에서 정말 우리나라 법제사법에 제대로 된 일을 하느냐 감시해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걸 감시해야 될 언론이 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국민들한테 이런 여론 재판을 합니까?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 사임 여부 관련의 여론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하시네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 여론조사는 사실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이걸 묻는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물론 뭐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그런 여론조사 결과 만약에 사퇴하드가 더 높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뭐 별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검찰의 어떤 업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건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결정한 문제가 좋은 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물러나야 된다 아니 뭐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은 본질하고 조금 벗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요. 법사위에서 이런 윤석열 논란을 일으키는 법사위원장과 여당의 법사위원들 상당히 부적절한 일들을 했고요. 이러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사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라는 단적인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아라 만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법사위원들 중에 몇 분들이 아마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는 뭐 개인적 의견으로 저도 치부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방조했잖아요.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요. 저기 의원 이거 여기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야라고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훈 수장이 늘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의사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막는 것도 사실은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요. 약간의 이견과 대부분의 공감으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또 이견이 둘이 붙네요. 논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낮부터 비는 점차 잦아들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26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비는 다시 일요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더 나은 국회, 새로워진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